다만 최근에는 올해 내내 주가가 오른 부담감, 하이브의 오너 리스크, 한한령 해제 실망감 등이 주가를 누르고 있긴 하지만 결국 내년을 보면 이는 또다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트리거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이렇게 또 10월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한번 재밌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셧다운은 호재다. 자, 어제만 하더라도 셧다운 다음에는 악재, 공포 뭐 이런 단어가 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셧다운은 호재다. 뭐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셧다운이 나타나면은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있다, 이러한 뷰가 나타나며 미국 증시는 어제도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셧다운이 22번이나 있었는데 장기화 가능성도 길지 않았고 증시도 크게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1시 기준 이제 이미 셧다운이 시작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방심할 때 보통 한 대씩 맞는 게 또 증시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는 역사를 쓰는 중. 엔비디아는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4.5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6천조 원이나 되고, 그리고 이 돈은 삼성전자가 500조니까 12개 합친 거와 시가총액이 똑같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렇게 달려나가는 거는 뭐 지속적으로 AI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겠죠. 또 이 와중에 클라우드 기업인 코어위브가 메타의 20조 원 규모 인프라 제공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또다시 엔비디아 칩을 쓰겠군요, 이런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앞으로 엔비디아가 10%만 더 오르면 이제 이런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상 최초 시총 5조 달러 달성.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엔비디아가 10%가 오른다는 거는 삼성전자 하나가 태어난다는 소리인데요. 올해 안에 그런 기적을 또 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명인제야 고맙다. 경쟁률이 너무 세서 아쉬운 명인제야. 만약에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대로 2개를 받았다면 10만원의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 1개를 받았고 1개당 6만원의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명인제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정신신경용제에 특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뇌졸중 및 파킨슨 치료제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상장할 때부터 저평가 이야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승계 작업을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바로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더블로 출발하고 아직도 더블로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청약하신 기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6만원의 수익 절대 작지 않겠죠. 이번 명절 때 맛있는 거 사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런 자료는 볼 때마다 재밌죠. 9월에 외국인과 연기금이 뭘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월에 외국인과 연기금이 뭘 샀는지, 한 달 동안 뭘 샀는지만 체크를 해보자면은 일단 외국인 10등까지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특별한 거는 하이닉스를 1.5조 원, 3전을 5조 원이나 땡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에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우, 삼성전기, 현대로템,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모비스, 한국전력을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뭘 샀을까요?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로템, SK스퀘어, HD현대미포, 미래에셋증권, 삼성전기, 하나오션, S&T다이내믹스, 여기까지 매수했다고 하는데 외국인과 연기금이 공통되게 매수한 거는 이렇게 3가지, 삼전, 로템,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렇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기업도 그렇지만 요 3가지의 특징은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거, 삼성전자 차트 참 이쁘고, 그리고 현대로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기도 올라가다가 오늘은 조금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외국인과 연기금의 순매수를 보고 10월에도 이어질지,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좀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다면은 이거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 가지 가능성이다 라고만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앞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혹시나 내가 가진 주식에 국민연금이 뭐 대주주로 들어와 있고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황이고 최근 들어 연기금 매수가 계속 붙고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그 친구들이 매도할 가능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뭘까요?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중한 돈을 자기 맘대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나는 이제 한국 주식은 얼마, 미국 주식은 얼마, 채권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할 거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데, 그렇다면 올해 목표가 뭐냐? 바로 올해 말까지 14.9%를 투자한다고 계획을 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코스피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국민연금 보유량이 15.3%나 되었다고 합니다. 초과 달성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이 상태로 유지하면은 무조건 14.9를 맞춰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3%까지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증시가 여기서 더 달려나가게 되고 뭐 삼성전자 9만원, 9만 5천원 이렇게 찍다 보면은 코스피 뭐 4천 근처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연기금의 보유 비중도 이렇게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때는 연기금이 기계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기금의 중장기 목표는 한국 주식을 13%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보니까 연기금이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 지금 현재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 비중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 1등부터 30등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13.77%고 OCI홀딩스가 10.16%로 정말 많은 기업들을 연기금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름들이 이걸 보고 이 주식이 혹시나 최근 들어 너무 많이 올랐다, 누가 봐도 좀 고평가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들을 내가 만약에 들고 있다면 연기금의 매도가 최근 들어 좀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혹시나 매도가 나오고 있으면은 중장기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담아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월세가 대세다. 갈수록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 비중이 어느덧 60%까지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아파트랑 빌라 오피스텔을 비교하면은 빌라 오피 이쪽의 월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은 1인 가구가 많이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1인 가구에서 월세를 많이 선택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월세 평균 가격은 얼마인가 봤더니 서울의 월세는 평균 103만원, 100만원을 이미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1인 가구가 100만원을 어떻게 내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버리게 된다면은 월세가 어느덧 110, 120, 130 이런 식으로 치솟게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미국의 중심지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중심지라든지 그런 곳처럼 집값이 너무해 이런 얘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필사적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월세 가격이 높아도 너무 높죠. 다음입니다. 대북주 대박이 터질까? 무관심의 사고 호재에 팔아라. 대북주에게 무조건 통용되는 말이겠죠. 또 잠잠해질 때쯤 트럼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러면서 대북주가 관심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과연 김정은은 추석 기간 동안 반응을 보여줄지. 참고로 에이펙도 코앞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한국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때 무슨 이벤트가 나타날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는 노벨상이 갖고 싶어요. 트럼프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벨상이 마지막 업적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 또 강하게 원하는 모습이네요. 이번에 아주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발표가 곧 나올 텐데 내가 못 받으면 이거는 미국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벨상을 위해서라도 북한을 좀 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버핏 세계는 동네 마트 가는 수준. 버핏이 드디어 돈 가방을 들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옥시덴탈의 석유화학 사업부를 100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10조가 조금 넘는 돈이죠. 참고로 이미 버크셔는 옥시덴탈의 최대 주주인데 석유화학 사업부를 인수까지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만큼 탄탄하고 좋은 회사라는 거죠. 자, 다만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합니다. 버핏은 여전히 엄청난 현금을 들고 있어요. 지금 단기증권 보유액이 3,400억 달러나 들고 있어서 삼성전자 하나 500조 원을 들고 있다 보니까 옥시덴탈 석유화학 사업부는 지나가다가 사는 느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버핏은 올해 말에 은퇴를 합니다. 옥시덴탈 인수가 마지막으로 버핏의 작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관세 영향이 많이 힘듭니다. 관세 영향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실적주였던 한세실업이 관세 폭탄을 맞고 목표 주가가 하향되고 있다는 소식. 자, 왼쪽에 한세실업 주봉을 보면은 연일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몇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만원 또 위태위태한데요. 참고로 한세실업은 옷을 만들어주는 회사죠. 그런데 이 옷을 베트남에서 만드는데 관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 주문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어제 봤던 해운주랑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는 좀 괜찮을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일단은 목표 주가를 1.1만원, 사실상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내년 초반쯤에 이제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거다 그런 뷰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엔터주 슬슬 기간 조정 끝났나? 실적주라고 하면은 엔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K-팝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조정받은 엔터를 이제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엔터는 여러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BTS 활동 시작, 영미권 침투율 지속 확대, 그리고 현지화 그룹의 수익화 등 여러 긍정적 이벤트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올해 내내 주가가 오른 부담감, 하이브의 오너 리스크, 한한령 해제 실망감 등이 주가를 누르고 있긴 하지만 결국 내년을 보면 이는 또다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트리거는 BTS의 컴백 날짜가 나온다거나 혹은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이브와 YG엔터의 주봉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말을 하죠. 다음입니다. 누리호 발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네 번째 누리호가 발사된다고 합니다. 11월 27일에 발사된다고 하며 이번에는 민간주도 발사라고 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맡아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남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표한다고 하며 사상 처음으로 새벽에 발사하게 된다고 하네요. 당연히 성공하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수출도 역대 최대. 9월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22%나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써냈습니다. 안 그래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이때 이런 소식은 그냥 불에다가 기름 부어주는 거죠. 그리고 디램 가격도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전망도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공부해야겠죠. 들고 있는 사람들은 길게 안 들고 있다면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패키지 공정 이 부분 어제 하다가 망 부분이 있죠. 그거를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어제 봤던 내용은 바로 패키지 부분이었죠. 반도체 칩 다 만들고 나왔을 때 이제 또 포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칩을 보호하고 정기적 연결을 통해 시스템에 장착하는 공정을 말을 하는데 어제 봤던 거 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이걸 제일 처음에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뒷면 일단 먼저 깎아내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다 잘라서 실리콘 칩을 만들고 그리고 이거 그대로 그냥 본드 붙일 수 없죠. 패키지 기판이라 이런 식으로 선을 연결하든 혹은 범핑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든 그런 식으로 연결한 다음 마지막으로 봉지 과정, 뚜껑을 덮는 그런 포장 과정이 있다는 거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봉지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설명하고 진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자, 패키지 기판에 칩 연결이 끝나면은 포장재를 씌워서 보호해야 되는데 자, 요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리고 요런 거 보신 적 있죠? 이걸 바로 봉지가 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세라믹이나 금속으로 된 뚜껑을 이런 식으로 덮어서 씌우는 밀봉을 주로 사용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딱 봐도 뭔가 좀 비싸 보이지 않겠습니까? 단가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CPU처럼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비싼 반도체에만 사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반도체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오른쪽에 있는 몰딩 방식을 씁니다. EMC라는 거를 액화시킨 다음에 그냥 덮은 다음에 굳히는 말 그대로 그냥 초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똑똑똑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굳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몰딩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네요. 왼쪽은 밀봉, 그리고 오른쪽은 몰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키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봤을 때 이렇게 MCP와 POP가 있는데, MCP와 POP의 차이는 그냥 MCP는 실리콘 칩을 여러 개 쌓은 다음에 한 번에 몰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POP는 이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층 한 층 따로따로 이제 몰딩을 해서 여러 개의 패키지를 적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보시면은 반도체 8대 공정이 있죠. 우리가 오늘까지 전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웨이퍼 제조, 산화, 포토, 시각, 증착, 이온, 금속, 배선, EDS 패키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가면 갈수록 반도체가 고도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포토, 시각, 증착, 이온, 패키지, 요 네 가지 위상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를 고도화시키려면 밑그림 잘 그려야겠죠. 그래서 포토가 갈수록 각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적층, 여러 층으로 쌓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층을 해야 되는 시각과 증착, 이온,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렇게 잘 만들면 뭐 할까요? 밑에 판때기가 별로면 별로겠죠. 그래서 패키지도 최근 들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 요 네 가지가 떠오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은 뭐 지는 해도 있냐? 굳이 말하자면은 산화 과정을 들 수 있겠는데요. 산화 과정은 갈수록 이제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가 올라가고 있어서, 그 말인즉슨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 기업을 공부한다면은 요 네 가지에 관련된 기업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갈수록 먹거리가 많다는 소리니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반도체도 얼추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직까지 뭐 정하진 않았는데 일단은 2차전지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2차전지가 아직까지 시세 출발은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로봇주를 공부했을 때도, 그 다음에 반도체를 공부했을 때도 첫 출발 때 이제 겉토양 터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때 같이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리분들의 이제 반응도 조금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사실 2차전지는 출발을 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너무 혼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고민해보고 다음 주에 어떤 공부로 찾아올지, 혹시나 기리분들의 의견도 있다면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